사용료를 받든지 전체를 경매에 넣어서 배당을 받든지 손해볼 일은 없죠. 소액으로 배우면서 벌고 벌면서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물건. 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분 물건 겸 법정지상권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이 좀 재밌습니다. 자, 홍성에 있는 물건입니다. 2017 타경 3973번. 충남 보령이죠. 자, 보시면 요 집들이 있습니다. 요 토지 지상에 집이 있고 전체 면적 493평방미터 중 246.5평방미터, 74.6평이죠. 일부 지분이죠. 절반이 조금 안 됩니다. 지상에는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한 채 있고 건물이 두 채 있죠. 개들도 있고요. 자동차도 보입니다. 위치도 한번 봅시다. 위치도를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이 이 사건 토지죠. 도로는 노란선이고요. 여기 시뻘건 게 여기에 건물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 건물들은 경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현재 감정가는 936만 7천원, 최저가는 459만원, 49%죠. 청구 금액은 327만 1,543원. 경매 비용하고 또 이자하고 좀 더 불어났겠죠. 2017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어났을 겁니다. 경매 비용 역시 많이 불어났겠죠. 이 물건이 2018년 1월 30일 날 매각이 되죠. 663만 8천원. 3명이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지목이 전입니다. 농지죠. 처음 2018년도 경매를 진행했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이렇게 특별 매각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30일 날 낙찰받은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문건 처리 내역 보면 나옵니다. 2018년에 낙찰받은 분이 여기 보면 나오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미발급 제출, 발급을 못 받았죠. 그래서 2월 5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왜 불허가를 시키느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없다고 해도 불허가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견서일 겁니다. 그리고 2월 7일 날 열람 복사 신청을 하고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게 되죠. 이 물건을 꼭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잔금을 납부하겠다. 그런 의지가 보이죠. 그리고 2018년 6월 29일 항고가 기각되죠. 항고가 기각이 됐다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낙찰자는 법원 보관과 환급 신청서 제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불허가 되었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신청을 했죠. 자, 그리고 다시 경매가 들어갑니다. 불허가 됐으니까 다시 경매를 진행하겠죠. 자, 459만 원에 다시 진행합니다. 유찰이 됩니다. 이때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4만 9천원 또 떨어져서 157만 4천원. 이때 누가 낙찰받죠? 3명이 경합해서 238만 9천원에 매각이 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불허가 됐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날 불허가 결정되죠. 다시 기록을 한번 봅시다. 11월 13일 낙찰받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허가 결정을 연기해달라고 신청서 제출하죠. 이 사연은 매각 허가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유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 불허가 되죠. 불허가 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역시 기각이 되고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역시 불허가 되고 다시 경매에 나오죠. 이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느냐? 특별 매각 조건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2018년까지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라는 특별 매각 조건이 있었지만 2020년 4월 달에 진행할 때는 특별 매각 조건이 없어졌다. 즉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치 않다. 이런 내용으로 매각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매각 물건 맹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맹세서가 어디 있나? 물건 맹세서 여기 봅시다. 물건 맹세서 여기를 보시면 매각 물건 맹세서를 보시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단 제3자의 처분 시 필요할 수도 있음. 내가 낙찰을 받는 데는 지장 없지만 이것을 팔 때 필요할 수도 있다. 그거는 그때 문제고 일단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은 농지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필요치 않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자, 이것을 보면 936만 7천 원에서 3명이 경합해서 663만 8천 원에 낙찰이 되었고, 그리고 불허되었고, 다시 238만 9천 원에 매각이 되었어요. 그때도 불허가 되고, 비록 제가 답사는 가지 않았지만 경합자가 이렇게 있고 또 낙찰이 2회에 걸쳐 되었다가 그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사건 토지는 괜찮은 물건이구나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겠죠. 좋지 않으면 이렇게 입찰자가 3명씩 들어왔겠습니까? 또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좀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낙찰자들이 심심해서 공부 차원에서 항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서 이 물건을 꼭 낙찰을 받고 싶어서 항고를 했을 수도 있지만 심심해서 항고를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암만 심심하다고 그런 짓이 하겠습니까? 자, 이번에 6월 23일 459만 원에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등기부등본을 한번 잠깐 보면 소유권 보존이 임땡땡씨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전이 같은 임씨 두 분에게 이전이 되죠. 임대현씨는 임철중씨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경매를 넣게 되고 그런데 그 사이 채무자가 돌아가셨죠. 2018년 3월 19일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분은 상속이 됩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에게 상속이 되죠. 근데 연령대가 좀 52년생, 70년생 쭉 보면 부인이고 그리고 자제분들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속인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화해 건고 결정으로 확정이 되죠. 소유권 경정이 됩니다. 즉 부인과 그분의 아들 가족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두 분에게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의 채무로 인해서 경매에 들어갔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채무로 인해서 강제경매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 소유권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상속이 된 채무자의 지분이 경매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 소유권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송까지 하면서 소유권에 집착했을까? 의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채무자의 상속인들도 이 사건 토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 흔적이 보이고 또 현재 소유권은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소유자와 상속된 부분 해서 원래는 요 분하고 돌아가시면 두 분 소유로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채무자가 돌아가시면서 요 분하고 요거는
상속으로 인한 지분 취득이죠. 원래는 이분과 채무자가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상속이 됐죠. 20분의 7과 20분의 3.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물건이 하찮은 물건이라면 이렇게 소송을 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 낙찰자들은 이 사건 토지 이해관계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관계인이라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327만 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취하를 안 시키는 것도 의아하다. 임차조사 내역을 보면 이 부동산 소재지에 만난 임재일 씨의 뭐는 지상의 제시의 건물은 자신의 시동생이 소유 건물이며 다른 제시의 건물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스스로 다르다고 자인하고 있죠. 법정 이상권은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낙찰을 받고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내 토지가 낙찰받은 토지가 전체 2분의 1인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다른 공유자가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 청구하면 되겠죠. 예, 사용료를 청구해서 사용료를 받든지 아니면 병행을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이 사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건물이 2동이 있기 때문에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죠. 이럴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경매에 붙여서 지분 비율대로 돈으로 배당을 받으라.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경매에 넣어서 배당을 받든지 사용료 청구를 하든지 건물 철거 소송을 하든지 이것은 낙찰자의 선택입니다. 이 물건은 무슨 팔자를 고칠 목적으로 관심을 둬서는 안 되고 한번 낙찰을 받아서 공유물 분할 소송도 해보고 건물 철거 소송도 해보고 치료 청구, 부당이득금 청구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로 공부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한번 공부 삼아 낙찰을 받는다.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여기 사용하고 있는 아내 되시는 분이 이 땅이 꼭 필요로 하다면 적당한 가격에 넘겨주는 식으로 처리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손해볼 일은 없죠. 낙찰을 받아서 제가 볼 때는 손해볼 일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소액으로 배우면서 벌고 벌면서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물건 하나 소개했습니다. 손해볼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배우면서 벌고 벌면서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 조재팔 경매로 들어와서 질문을 하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